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보면 현장, 소장, 꼼짝 마라. 말 그대로 현장, 소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맥을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끔 공사를 아주 잘해라.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중에 공사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역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장 시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관리가 이렇게 5대 관리가 있다고 했어요. 5대 관리가 있는데 원가와 공사 기간, 그리고 품질, 안전, 환경 이렇게 5가지로서 시공사도 그렇고 우리 그 클라이언트 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요 5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없이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가죠. 원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원가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품질도 필요 없고 공사 시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오버됐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인데 시간을 또 놓치면 안 되죠. 나 저기 2월 1일 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등기 쳐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은 아무리 돈을 맞게끔 공사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가와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요게 품질이라고 쓴 건데 품질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거죠. 품질을 망가뜨리면 하자가 많이 날 것이고 물이 많이 셀 거니까 그게 더없이 또 중요한 부분을 우리 건축주가 되시는 분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품질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킬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안전, 사고 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안전, 사람의 인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요즘에 환경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 관리, 다시 말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이제 진도 관리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떤 그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S커브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S커브 곡선이 뭐냐면은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완만하게 돈이 들어가죠. 완만하게. 그러다가 이제 탄력이 받게 되면 돈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준공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소하게 공사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완만하게 이래서 S커브 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이 부분이 원래 이 공정표상의 선이 아니라 이 점선이 중앙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공사 기간과 돈이 들어가는 그래프인데 이 상한계하고 하한계 요 사이 안에 공사가 항상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실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원가는 그전에도 계속 그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원가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원가 관리는 원가 의식을 고려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여러 다른 관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뭐 아무리 품질이 또 안전이 환경이 지켜진다고 한들 돈 많이 들어서 건축주가 시공사가 좋을 일 없겠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되게 중요하겠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공정, 원가, 품질, 안전, 환경 요 5가지가 있는데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퀄리티는 업이 되겠죠.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가를 떨어뜨리고 품질을 올릴 수가 있냐? 있어요? 있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은 이미 가능해요. 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기술이거든요. 기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밸류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저라는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가도 미연에 어떠한 자재를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징후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하자를 낫지 않게 한다. 이거 아주 훌륭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설계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하는 분들도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원가는 떨어뜨리고 품질은 올려야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원가는 떨어뜨리고 품질은 올려야 된다는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품질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원가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갈 것이고 공정은 그러니까 공사 기간은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사우디에 가서 우리 그 레미콘 한 대에 들어가는 게 한 6세제곱미터 정도가 들어가요. 6세제곱미터죠. 6입방미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6세제곱미터를 콘크리트 탓을 하려고 하면은 약 15분이면 다 쳐요. 15분이면 장비로 해서. 근데 사우디에 가서 이거를 치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는지 며칠이 아니라 장장 6시간이 걸려요. 6시간. 그러면 하루에 12명이서 2대밖에 못 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아주 안전하게 30cm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다 난간대를 치고 X반도를 차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공사하는데 왜 이렇게 한 3년씩이나 공사 기간을 주지?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해서 여유 있게 공사를 주는 거죠. 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이제 건설사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갖고 계약을 하느냐. 첫 번째는 계약서. 계약서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나 이런 거 저런 거 뭔가 해주세요. 그런 거에 대한 시방서, 특수 시방서 그런 것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돈이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라는 걸 작성해요. 내역서. 내역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내역서 안에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해가지고 일반 내역서 작성한 거를 선생님들한테 다 샘플로 보내드렸을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간접공사비라는 게 있고 일반관리비라는 게 있고 이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선생님들은 이걸 아시면 돼요. 자, 100억 공사를 진행을 할 때
100억짜리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재료비가 거의 한 40%, 그리고 노무비도 약 한 40%, 20% 정도가 경비라는 게 들어가요. 경비. 다시 말해서 인건비 같은,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 외주비라는 게 있어요. 외주비. 외주비가 그때 뭐냐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종합건설사에서는 공사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를 않아요.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협력업체한테 공사를 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설공사 하는 것부터 협력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골조, 뼈대 공사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방수하고 조족하고 미장하고 타일 붙이고 창호 붙이고 잡철 공사하고 토목 공사하고 땅을 파고 하수관로 상수관로 정화조 공사나 모든 것들을 이 친구들은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이 협력업체한테 공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주비예요. 외주비. 이게 사실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자체로 외주비를 건설사에서 주는 게 몇 프로냐? 거의 뭐 80%죠. 나머지는 간접에 대한 일반 관리비하고 본인들의 이윤을 찾아가는 거예요. 20%씩이나. 그러니 100억에서 20% 빠지니까 80억이죠. 그러면 80억에 대해서 협력업체들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아까 이런 협력업체들이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80억 이 친구들은 다 쓸까요? 아니죠. 80억 중에서 또 여기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만 쓰고 나머지 40%나 30%는 자기 이윤으로 또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100억이 가야 되는데 100억이 안 가고, 실제로는 50억에서 60억밖에 할당이 안 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거냐고. 그래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직접 시공을 하는 거가 아주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여간 힘들진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실패 사례를 제가 뒤에 가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일단 드려서, 이렇게 내용들이 재료비, 노무비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왼편에는 공간이라는 아이템을 잡았고요. 오른쪽에는 공사의 종목이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사비가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약 1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으로 그냥 오롯이 딱 끝나면 아주 좋은데, 공사에 대한 재료가 또는 공사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15억이 될 수도 있고 9억이 될 수도 있어요. 9억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사비가 증가가 될 수도 있고 증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오롯이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축주가 또는 어떤 요구자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 쌓지 말고 블럭을 쌓아주세요, 안 그러면 석고보드로 막아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공사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했으면
변경한 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공사비 증가의 형태를 보면 아까 왼편에는 공간, 스페이스라는 걸 잡고 오른쪽에는 공사의 종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가 되는 거를 어떤 것으로 한번 보냐면 자, 이렇게 수량이 증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옆에 창고를 하나 내가 더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하려다 보니까 수량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철근 물량도 더 들어갈 것이고 레미콘 물량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수량이 증가가 될 때 공사비가 증가가 된다. 자, 또 한 가지는 품목에 대한 증가죠. 아까 얘기했죠. 다시 창고를 지었을 때 어쨌든 품목이 증가가 됐잖아요. 품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또 더 줘야 되겠다. 근데 그 창고 안에 있는 거 말고 일반 우리 그 아파트를 계산했을 때 바닥에 그냥 바닥에다가 강화마루를 깔았는데 이거 요즘에 추세가 그냥 여기다가 포쉐린 타일을 아주 멋있게 한번 깔고 싶은데 그걸로 좀 변경을 해주세요. 제가 변경 요구서를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품질이 제곱미터당 5만 원짜리였는데 제곱미터당 8만 원짜리로 해서 수량이 한 100제곱미터 늘어났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향상비하고 수량에 대한 증가비를 곱하면 변경된 금액이 나오겠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4월 1일 날 공사를 준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때는 역시나 이게 늘어나는 것만큼 또는 이게 줄어드는 것만큼 공사 기간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단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공사하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실수해가지고 공사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다가 유리를 깨먹었어요. 유리를 제가 뭐 하다가 잘못 깨먹어가지고 유리 비용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공사비를 증가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품질. 말해야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도면 또는 계약서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는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다. 제값 주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을 하자.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감성 품질 관리가 돼서 하자는 없어지고 서비스는 좋아지며 가치가 향상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A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그거 잡아두시면 돈 됩니다. 이 얼마나 큰 가치겠습니까? 그러면 시공사도 만족을 할 것이고 고객도 만족을 해서 정말 아주 훌륭한 품질 관리가 되겠더라. 여기 뒤에 보면 밑에 뭐라고 썼냐면 페덱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1대 10대 1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하면 페덱스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골조를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유가라는 게 있어요. 일본 말을 써서 그렇긴 한데 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살짝 망가져가지고 구멍이 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난 거를 작업자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그때 바꾸려니까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 새로 사와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에이 이거 뭐 별일 있겠어? 라고 그냥 묻어버린 거죠. 콘크리트 타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타일도 붙이고 방수도 하고 타일도 붙이고 욕조도 안 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입주자가 딱 살고 있는데 그 밑에 층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똑똑똑똑 물이 떨어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이라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배수구를 바꾸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용을 좀 들여서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방수를 했다고 하면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그때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약 한 10의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 아니 그런데 10의 비용까지 더 들어가면 좋았는데 이게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다 이거죠.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서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전수조사한 거죠. 결국은 1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야 될 것이 나중에는 100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더라. 이게 페덱스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이 100이 되기 전에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수한 시공사가 해야 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요소마다 한 번씩 가서 수박의 효과, 수박 효과 있다 그랬죠. 수박 효과를 가지고 하시면서 이런 품질 관리를 하면은 정말 잘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품질 관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걸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PDCA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여튼 도면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없이 더 중요한 거 이거 하나가 있는데, 무조건 공사하기 전에 시공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건설사한테. 아까 협력업체한테 받는 게 아니고 시공사 때 니네 공사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공정표 가져와 봐.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어떤 걸 쓸 거야. 장비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거야. 이런 부분도 할 것이고. 자, 그러면 내가 이 건설사한테 돈을 주면 니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작업자들한테 어떻게 그 노임을 지불할 거야.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시공계획에 다 사실 있어야 돼. 그리고 정밀하게 안전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시공에 대한 검측, 그리고 제대로 자재를 쓰고 있는지, KS 제품을 쓰고 있는지, 어쨌든 저 중국산을 갖다 쓰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게 제대로 잘 안 됐을 때는 재시공, 보완을 당연히 아까 페덱스 이론에 대해서 10까지 갈 필요 없어요. 2, 3 정도에 대한 부분까지만 해도 재시공을 해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기 단축을 좀 최대한 좀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PDCA 사이클이니까 이게 알고만 계세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관리. 아이고,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이 중요한데 요즘에 그냥 신문지상에서도 정말 근로자들 너무 많이 사망사고, 인재사고가 난다. 이건 19년도 건데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계속해서 소규모 건축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추락사고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무조건 안전관리비를 아껴가지고 건설사는 그거 조만간 아주 큰일 나게 되니까 그런 회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환경관리.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환경관리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공부도 공부지만은 이 라돈, 이런 포름알데히드, 자일렌, 스틸렌, 이런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눈이 최대로 실명이 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이고요. 뇌졸중, 치매, 심장병, 피부염, 높은 곳에 살면은 사실은 그때 이제 강의했던 것처럼 태아가 자궁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리고 기형아가 날 수도 있다. 천식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한번 좀 보시죠.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나는 아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생식기 관련 문제가 많은데 환경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선천적인 생식기 기형으로 수술받은 3살 어린이입니다. 고환이 뱃속에 있는 이른바 잠복 고환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이게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국내 7대 도시에서 태어난 기형아가 신생아 10,000명에 5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5.5명이 기형을 갖고 태어난 셈인데 16년 전 3.7명의 1.5배입니다. 특히 고환이나 요도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생식계 기형은 11배나 늘었고 심장 기형도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의학기술이나 장비가 발달해 진단 자체가 많아진 영향도 있지만 환경오염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공기 중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최고 16%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모의 몸을 통해서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 전달되어지고 이것은 기관 발생이나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미쳐서 선천성 기형으로 태아 기형을 막기 위해선 독성 물질을 최대한 멀리하고 임신 전 최소 한 달 전부터 푸른 채소에 많은 엽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토록 그러한 물질들이 우리 인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장의 환경 관리가 뭐냐면은 크게 4가지 있어요. 소음, 진동, 그리고 대기 환경, 수질 환경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소음 때문에 공사를 하고 안 하고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기준이 있어요. 아침 저녁에는 5시, 7시 사이인데 그리고 이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데 60데시벨이라는 이런 하나의 소음에 관련된 부분에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넘어가면 공사 무조건 못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아침 저녁에 말고 이제 주간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데시벨인데 65데시벨이 얼마나 소리가 크냐면 아주 작아요. 웬만큼 소리 조금만 나도 65데시벨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 70데시벨, 75데시벨이 되면은 공사를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악유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소음 측정기라고 있어요. 이런 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울타리 펜스에다가 이렇게 딱 달아놓습니다. 달아놓는데 이제 우리 건설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소음을 막 묶어요. 소음이나 헝겊 같은 거를 막 해놓으면 여기가 좀 덜 들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변에 민원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조금 소리가 나는 거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기 다른 데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여쭤보셨는데 그럼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방법은 있어요. 한 1월 달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정초에 딱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 시작하는 거는 한 2월 전에 약간 되게 추울 때 공사를 요이 땅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울타리 펜스를 치고 땅을 파는 작업을 한다고. 땅 파는 작업 때 사실은 소리가 많이 나죠. 소리 나는데 어떻게 돼요? 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닫고 있잖아. 문을 닫고 있으니까 소음 또는 진동이 좀 덜 느껴질 거라고. 이게 소리가 나긴 나는구나. 여름에 했다가 난리가 나죠. 문 닫아놨을 거니까 안 되니까. 그리고 3월, 4월, 5월까지 일단 외부 그 콘크리트 하는 부분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서서히 끝날 때 문을 슬쩍 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골조 가장 소리가 많이 나는 공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공사하는 부분을 여름에부터 시작을 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 하는 거하고 1월 달에 계약하는 거하고 민원의 정도 차이는 많이 다를 거예요.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환경관리, 이 건설 폐기물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빨가죠. 항상 빨개요. 항상 빨간데 이게 왜 빨가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건축기사였을 때 이렇게 불장난을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을 입었는데 큰 우리 뒤에 보면 폐기물 박스 차 있잖아요. 폐기물 박스 차 위에서 그 폐기물을 줄여보자고 불을 질러서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부탄가스가 있는 거예요. 부탄가스가 뽕 터져가지고 얼굴에 확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1993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돼. 치료를 못 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냥 현장에 쓰레기들, 화목들 그냥 막 불태워버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다고. 아, 따뜻하구나 이랬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 불탄 흔적에 재 하나만 있어도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공사수도 환경관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절대 현장에서는 불을 내면 안 돼요. 불을 내면 안 되고 거기에 만약에 무슨 어떠한 뭐 화목이라는 게 조금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있다던가 그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쓰레기를 뭐 이렇게 부리는데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 한 차에 한 120만 원 해요. 120만 원. 홈페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걸 쓰레기 분리수거하게 되면 되게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사실은 현장에서 나오는 이 생활 폐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건설 폐기물이. 그래서 이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많이 권장을 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골재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 레미콘을 만드는 그 자재, 쇠석 또는 모래, 이제 잔골재라고 하죠. 잔골재를 이제 수입해서 사우디에서 들여오면 참 좋은데 중국에서 가져오면 참 좋은데 멀잖아요. 이게 뭐야, 아시아 하이웨이인가 뚫리면 그거 참 좋겠구만. 그렇게 아직은 안 되니까 어디서 가져오냐? MLL 저 서해 저 먼 바다에서 채석을 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그거를 민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레미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좀 비생산적인 일이냐고요. 근데 순환골재를 쓴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을 현장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는데 일단 콘크리트에 있는 부분을 일단은 철거를 하게 되죠.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콘크리트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래 또는 골재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거를 다시 만드는 리사이클링 하는 것이 순환골재예요. 레미콘 회사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런 재생골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품질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아무 뭐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디에서 썼냐면은 제주도에서 요거를 재생골재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좀 공보가 좀 많이 나더라고. 근데 거기 특유의 뭐 현무암 때문에 레미콘 표면에 콘크리트 표면에 뭐가 좀 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건설 폐기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동영상 보고 잠깐 쉬실 건데 오염 물질들이 실내 공기 오염가스와 부유 입자 물질을 합니다.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그리고 부유세균, 오존, 그리고 이거야 뭐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이런 건축자재에서 많이 알고 있을 때는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환기를 하니까 괜찮은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새롭게 이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베이크아웃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다 날아가요.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 날아가는데 이 라돈이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계속 내뿜는 거죠. 5억만 년이라고 하니까 5억만 년, 이 인류가 있는 존재하는 한 라돈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무슨 공공 침대에서 라돈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라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라돈은 원자 번호 86번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필요 없고 색깔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며 맛도 없어요. 근데 몸에는 엄청 치명적이죠. 방사성 물질이에요. 암이 걸릴 수 있는 물질인데 단위는 베크렐이며 피코큐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크렐은 148 베크렐하고 4 피코큐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라돈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은 유럽에서 화성암 광산을 채취를 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막 죽는 거예요. 결국 봤더니 라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전국의
전 세계의 라돈 지도를 보면 여러분 선생님들 네이버 내 친구 네이버한테 딱 치잖아요. 라돈 지도 하면 딱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어디예요? 이게 핀란드, 스웨덴, 독일, 북유럽 있는 부분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지금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강원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지었다.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주변에 산이 있고 돌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대번 라돈이 나와. 라돈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돌에서 거의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라돈은 얼마나 위험하냐. 선생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선가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공포. 올해 나이 37의 하영 씨입니다. 안 맞아. 힘이 없어가지고. 4년 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하영 씨. 하영 씨의 집. 다리 아프지? 남편 김 씨는 아내가 폐암에 걸린 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폐암하면은 담배를 태워서들 폐암에 걸린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담배도 안 태웠고, 두 번째로 가족력 또한도 없는 거고요. 유독물질이 나오는 그런 직장에 다녔다거나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 폐암에 걸릴 수 있었는가 정말 의아하죠. 두 딸아이는 그저 엄마가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은 대체 왜 시작된 것일까?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간단한 화학 처리를 하면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간 라돈은 끊임없이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 방사선이 폐세포를 공격해 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집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방 역시 벽지 아래 석고보드가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철근 콘크리트가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쪽 벽면을 조금 잘라봤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고보드입니다. 벽과 천장 모두 석고보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시 석고보드가 문제인 건 아닐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48시간 이틀 동안 저희가 방출량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는 전문가도 놀랄 정도입니다. (17층이니까) 주변 토양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라돈 농도가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가로 세로 50cm.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의 석고보드에서 데이터는 과연 라돈이 얼마나 나왔다는 걸까? 48시간 동안 측정된 최고 농도는 무려 7.13 피코큐리입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방출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 벽지 안에 감춰진 석고보드가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이곳에는 내장재를 마감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석고보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석고보드 붙이는 거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고농도 라돈을 방출하는 인산석고로 석고보드가 만들어질 경우 라돈으로 인한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건축 자재가 이미 유통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서 이 라돈 방출이 낮은 건축 자재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미 많이 유통된 건축 자재를 어떻게 관리할까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거의 대부분 석고보드가 사용됩니다. 새집 증후군 원인 물질 같은 포르말데히드 같은 것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출량이 떨어지거든요. 물질이 빠져나와서 확산돼서 없어지는데 이 라돈의 그 모액종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반감기가 한 45억 년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양이 그렇죠. 계속 방출된다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 피코큐리, 아까 4피코큐리가 기준인데 여기서 발견된 거는 7피코큐리야 이거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돌에서 라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집이 17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석고보드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 석고보드가 사실은 만드는 것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거는 배연 탈황 석고라고 그래서 그 자체를 그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만들었던 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니까 어느 지역에 석고보드 만든 거는 약간 인산암으로 만든 그 석고보드가 대체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뜯고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환기밖에 없어요. 환기. 아침 저녁으로만 환기만 잘해도 라돈은 한 번에 많은 것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쉐어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춥다고 그냥 문을 꽁꽁 걸어 잠궈서 이러한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라돈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시중에 파는 거는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공짜로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를 해주면 우리 라돈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1층 바닥 바로 위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른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기어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꼭 한번 이 라돈을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라돈의 유입 경로는 토양에서 또 화강암 이로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피해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폐암, 호흡기 질환, 아토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감법은 이런 그 장비를 해서 밑에 지하층에 아예 이렇게 환기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그냥 지붕 위로 올려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라돈 저감 방법의 설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좀 만만치 않게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 선생님들 진짜 이 돈 너무너무 무섭구나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홍보 영상이라 우리 저 개그맨들이 와서 찍은 거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 하고 대신 중요한 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저감 방법 요 동영상이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토양이나 암석에서 나오는 방사선 가스인 라돈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위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돈이 상당수 일반 주택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고 하는데요. 라돈 피해 예방법을 김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촌의 한 주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들이 집안의 라돈 측정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라돈 농도는 1입방미터당 평균 238 베크렐, 다중이용시설의 권고 기준인 148 베크렐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단독주택은 토양 중에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실내 라돈 농도가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기입니다. 거실 문 등을 열고 30분 정도 환기를 해봤더니 라돈 수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환기만으로 불안하다면 저감시설 공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돈 저감시설이 설치된 단독주택입니다. 토양 속에 있는 라돈 가스를 방제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설치 전 농도는 무려 400베크렐. 하지만 지금은 기준치보다 낮은 평균 50베크렐입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라돈 지도를 만들고 2년마다 10,000가구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라돈 측정을 연간 한 100만 가구 이상 합니다. 근데 규제가 아니라 어떤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 외에 일반 주택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자, 이렇게 라돈에 대한 것에 이제 환기하는 방법. 아까 그 한 400베크렐이 나왔다는데 기준이 아까 148베크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게 아까 특징이라고 하죠. 무색, 무음, 무취.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